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과 교수 이정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문학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왜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문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먼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문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인 문학은 인류의 가장 경이로운 발명품이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지금 우리가 문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대에 문학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문학소녀 시대를 지나 소위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탐독하면서 문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일본 문학 중에는 제가 특히 소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대로 잘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문학을 해서 돈이나 벌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문학보다는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는 저처럼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의 인생을 걸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학의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하는 20대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문학에 대해서는 문학은 어려워요. 문학은 재미없어요. 문학은 고리타분해요. 문학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나요? 등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영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연구하는 문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에 문학에 대해서 비록 돈을 벌지는 못해도 존중해야 할 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지금은, 아니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다 하면서 인문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문학이 위기인 시대야말로 인문학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감성을 기르고 상상력이나 독해력을 높여줍니다. 이 밖에도 외국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어학 공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나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구축된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 작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 카타르시스, 즉 마음의 정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문학으로 받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 이야기나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에서는 명백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통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가슴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동화는 한 번 읽으면 평생 그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인상 깊게 읽은 동화나 소설들은 주인공을 비롯하여 줄거리나 결말까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억하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문학이 지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가 된 경험이나 또는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된 경험은 여러분들은 모두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자신이 어느새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어 웃고 울며 또한 위로를 받고 치유되기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문학을 어렵다거나 실생활에 쓸모없다거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야말로 자신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항목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학을 어떻게 정의해 왔나, 문학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문학을 아픔의 미학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문학을 왜 아픔의 미학이다 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학의 한자는 그럴 문과 배울 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한자는 그럴 문의 문자는 갑골 문자에서 가슴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의 형상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은 가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이라고 하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끝이 뾰족한 펜 등으로 종이 표면을 긁거나 파내어 만들어내졌다는 점에서 종이에 상처 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고통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행적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논을 갈거나 밭을 일구거나 해서 지구 표면 위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을 때 문학은 상처내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 적이 있는,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 행위로 말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아픔의 미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학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학이 우리의 공복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문학이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을 언어 예술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문학은 언어를 주로 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 생각을 하고 그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이제 더 이상 문학을 좋아한다거나 문학을 싫어한다거나 문학이 필요 없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문학은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언어로 만들어낸 문학 작품 속에 허구의 세계는 적어도 그것이 우수한 작품일 경우에는 우리들이 사는 세계,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줍니다. 그 허구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타자의 입장이 되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회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학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문학이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문학을 인류의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본 시각은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에서입니다. 오늘 저희 강연 제목인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도 이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은 2021년 12월에 번역 출판되었는데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책의 제목에 이끌려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책의 분량은 총 696쪽으로 거의 700쪽에 가깝죠. 소위 벽돌책이라고 할 만큼 두텁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학자이자 문학 박사로 문학을 생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문학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발명품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문학이 우리 인류의 발명품이라니 저절로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에서부터 전기, 증기기관차, 비행기, 그리고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놀라울 만한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인류는 앞으로도 우리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학을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본 것입니다. 문학이야말로 인간의 감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발명품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슬픔을 달래주었고, 어떤 발명품은,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은 외로움을 없애주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발명품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어떤 발명품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공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함께 느끼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의 주제로 권선징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결과를 보고 뿌린 대로 걷는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일은 나쁜 일을 낳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낳습니다. 이 당연한 메시지가 평생 기억에 남아 하나의 도덕적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신데렐라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등으로 표현해서 그 행복감을 증폭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실제 모델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지요? 그럼 잠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도피스로 장밋빛 뺨을 한 소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데렐라를 잿빛 투성이 소녀라고 하지요. 뭔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로도피스는 연애에서 술 취한 귀족을 유혹해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도피스는 예의 있는 여성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녀의 귓가에까지 들렸고 벌이도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로도피스는 새벽에 눈을 뜨면 자신의 운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도피스가 밖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옷가지 사이에 신발 한 짝을 물어놓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신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아니라 그냥 가죽 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행운의 반전으로 새가 물고 간 다른 한쪽 샌들은 당시의 왕인 파라오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파라오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발을 보고 신의 계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집트를 다 뒤져서라도 신발의 주인공을 찾아와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로드오피스를 데리고 오자 왕인 파라오는 즉시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로드오피스는 몸을 파는 여성에서 클레오파트라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행복을 그린 동화 신데렐라가 아니라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데렐라는 창작 속의 동화적 존재가 아니라 피가 통하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인해 수많은 신데렐라가 진짜로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괴롭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의 저자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는 문학만한 게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문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으며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실패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용기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문학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발명품이다라고 한 것은 저한테는 매우 신선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발명한 것은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문자의 발달은 문학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발명하면서 함께 탄생한 최고의 발명품은 역시 문학인 듯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발명품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큰 발명품 안에서 더 세분한 발명품이 25가지나 있습니다. 네, 오늘 25개를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절반 이상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명품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발명품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발명품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시라도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핸드폰이나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의자나 1분이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용기를 북돋아주는 전지전능한 마음입니다. 특히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독자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서 작품성을 훤히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떨쳐낼 수 있는 공감 발생기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학 작품 속에는 공감을 자아내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등장인물을 통해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며 공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적 분노와 개인적 스트레스를 줄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발명품이 어떠한 것인지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발명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경계심 유발기,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슬픔 해결사도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수많은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나아가 아픔을 이겨내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 해결사라고 하는 발명품인 것입니다. 또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스트레스 전환기도 있습니다.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자기 가치 확인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확실히 발명품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품 한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환상적인 마법을 지닌 소원 성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원 성취기를 발명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발명품 이외에 우리가 문학을 접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발명품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여 주듯 매일매일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발명품을 찾게 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함께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문학, 나아가 상처받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문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속에는 무한한 발명품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갖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